서울 강남의 고요한 주택가.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 뒤로 웅장한 저택들이 그림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호화로운 저택의 주인은 바로 강미선 사모님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층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완벽하게 가꿔진 외모와 값비싼 옷차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늘 오만함과 경멸이 배어 있었고 그녀에게 세상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타인들은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처럼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곧 마주할,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저녁, 유검씨. 강미선 사모님의 저택 정문 벨이 울렸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최신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식탁에는 이미 그녀가 방금 전 주문한 최고급 한정식 배달 음식을 놓을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문을 열라고 손짓했다. 잠시 후 낡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젊은 남자가 음식 꾸러미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이진우,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수많은 배달을 오가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작업복은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꾸벅 인사를 하며 음식을 내밀었다. 주문하신 한정식 도착했습니다. 조심히 가져가십시오. 이진우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강미선 사모님은 음식 꾸러미를 힐끗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음식이 왜 이 모양이야? 봉투가 다 젖었잖아. 그녀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배달 과정에서 음식물이 미세하게 새어나와 종이 봉투의 한쪽이 살짝 젖어 있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당황하여 봉투를 살펴보았다.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배달 중에 조금 제가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사실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봉투가 살짝 젖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강미선 사모님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저녁 식사가 하찮은 배달기사의 실수로 망쳐졌다고 생각했다. 다시 가져다 드리긴 뭘 다시 가져다 드려. 이딴 걸 음식이라고 가져와. 내 눈에는 이게 멀쩡한 음식으로 보여. 그녀는 꾸러미를 이진우의 얼굴에 던질 듯이 내밀었다. 아, 그게 아니라 음식은 괜찮을 겁니다. 이진우는 당황한 나머지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강미선 사모님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더니 거침없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주제넘게 어디서 변명이야.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내 기분을 망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이딴 음식 다신 갖다 주지 마.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이진우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그의 뺨에는 강렬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헬멧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형형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뺨을 감싸쥐고 강미선 사모님을 잠시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순박함이 아닌 알 수 없는 깊이와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강미선은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하찮은 존재를 응징했다는 생각에 통쾌함을 느꼈다. 뭘 쳐다봐 당장 꺼져. 그녀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이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 오토바이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하여 마치 방금 전 뺨을 맞은 사람이 아닌 듯했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헬멧을 쓴 그의 얼굴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진우는 조용히 저택 앞을 떠났다. 강미선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별것도 아닌 주제에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비서는 눈치를 살피며 젖은 봉투에 담긴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다. 강미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진우는 그저 오늘 하루 그녀의 기분을 망친 수많은 하찮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달랐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강미선의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그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는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리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듯한 힘이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명령이십니까? 강미선 사모님입니까?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즉각적인 복종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강미선이라는 그 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의 남편, 김태호 회장,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 내가 과거에 그들에게 당했던 모든 것을 되갚아 줄 때가 왔다. 그는 휴대폰을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평범한 배달기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유성그룹의 숨겨진 실세이자 젊은 나이에 비범한 통찰력과 추진력으로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이진우였다. 그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그의 오랜 복수심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는 과거 김태호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으로 인해 어린 시절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 났고 그는 홀로 살아남아 이를 갈며 복수를 준비해왔다. 그는 배달기사로 위장하여 김태호 회장 일가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왔던 것이다. 김태호, 강미선, 이제 너희들의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 시간 강미선 사모님은 저택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전 어떤 거대한 존재의 뺨을 때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무지는 곧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대한 파도 앞에 그녀를 서게 할 것이었다. 밤은 깊어졌고 강미선의 저택 주변은 아직 평온했지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미선 사모님은 자신이 이진우의 뺨을 때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의 오만함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정적이 흐르는 강남 주택가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진우가 걸었던 한 통의 전화는 이미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강미선의 저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세상은 곧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다. 밤 10시 강미선 사모님은 따뜻한 거품 목욕을 마치고 최고급 실크 잠옷을 걸친 채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남편인 김태호 회장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서 넓은 저택에서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까 전 배달기사와의 불쾌한 소동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그런 하찮은 일은 기억할 가치도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최신 유행하는 명품 잡지를 펼쳤다. 거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밤이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저택의 긴 진입로 너머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한두 대의 차량 소리려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여러 대의 엔진음이 뒤섞여 웅장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미선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밤중에 무슨 소리지? 설마 김태호 씨가 손님들을 데려왔나?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저택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의 검은색 고급 외제차들이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끝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저택의 앞마당과 진입로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최고급 모델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보는 이를 압도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미선은 경악했다. 그녀의 심장이 발이 묶인 듯 쿵쾅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눈앞의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그녀는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남편 김태호 회장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인터폰을 들었다. 경비실, 지금 밖에 무슨 일이야? 저 차들은 다 뭐야? 경비원의 목소리는 당황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차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문을 부수고 들어와. 강미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침입이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경찰에 전화하려 했지만 이미 손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저택의 정문에서 쾅 하는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철문이 산산조각나며 굉음을 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 빛을 내는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저택 안으로 진입했다. 강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침실 문을 잠그려 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강도인가 아니? 강도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리 없어. 대체 누구야?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저택 내부에서는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경비원들의 비명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강미선은 공포에 질려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특권의식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침실 문이 활짝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녀의 침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침대 밑에 숨어있는 강미선을 단번에 찾아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들 뒤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침실 안을 둘러보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침대 밑에 숨어있는 강미선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강미선 사모님, 찾았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침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미선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낮에 그녀가 뺨을 때렸던 배달기사 이진우의 목소리였다. 강미선은 경악하여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낡은 작업복 대신 그는 최고급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낮의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 안에는 거대한 힘과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뺨에는 낮에 그녀가 때렸던 붉은 자국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네오는 배달기사. 강미선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극도의 공포로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이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미선을 내려다보았다. 예, 사모님, 그 배달기사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배달기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사모님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저지르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손짓했고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강미선을 강제로 침대 밑에서 끌어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의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저택 밖에서는 여전히 수십 대의 검은 외제차들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포위하고 있었고 저택 안에서는 이진우가 지휘하는 사람들이 모든 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강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김태호 회장과 강미선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파헤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강미선의 오만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된 악몽과 같았다. 강미선 사모님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녀는 침실에서 이진우의 냉철한 눈빛과 마주하며 자신이 마주한 현실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다. 평범한 배달기사로 위장했던 이진우는 이제 차가운 정장 차림으로 그녀의 모든 특권과 오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강미선에게 이진우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낱낱이 파헤칠 심판자였다. 이 장은 이진우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그가 왜 이토록 치밀한 복수를 계획했는지에 대한 과거의 서막을 열 것이다. 강미선은 입이 틀어막힌 채 이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처럼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불타는 복수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자국은 그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듯했다. 놀라셨습니까? 사모님,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침실 전체를 울리는 듯한 위압감이 있었다. 낮에는 미처 제 소개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성그룹 회장 이진우입니다.
강미선은 눈을 크게 떴다. 유성그룹. 그녀는 그 이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유성그룹은 최근 몇 년 사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거인으로 떠오른 기업이었다. IT, 금융,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를 선점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이었다. 하지만 유성그룹의 회장은 베일에 쌓여 있었고 세상에는 젊고 유능한 베일의 경영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 베일의 인물이 바로 그녀가 뺨을 때린 배달 기사였다니 강미선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몸은 공포와 충격으로 미친 듯이 떨렸다. 이진우는 강미선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여유롭게 앉았다. 그의 부하들은 침실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보석함과 현금 다발이 든 금고가 열리고 모든 서랍과 벽장이 수색되었다. 강미선은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사모님 댁에 방문했는지. 이진우는 마치 친절한 이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단순한 보복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사모님과 사모님의 남편 김태호 회장님께 잊었던 과거를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손짓했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그에게 건넸다. 이진우는 사진을 강미선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소년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소년은 바로 이진우였고 젊은 부부는 그의 부모님이었다. 이 사진 속의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단 한 명의 탐욕스러운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얼어붙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20년 전, 저희 아버지는 작은 IT 기술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호 회장님이 나타나셨죠. 강미선은 이진우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 일, 그녀는 남편의 과거 비리 중 하나를 떠올렸다. 김태호 회장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수많은 중소기업을 집어삼켰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았다. 이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태호 회장님은 저의 아버지 회사 기술을 탐냈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로 아버지를 속였고 결국 회사를 빼앗았습니다. 회사를 빼앗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졸지의 고아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미선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이진우의 눈에서 20년 전의 상처와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강철처럼 단호했다. 저는 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신문 배달을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죽으림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처럼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 약자를 짓밟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스스로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미선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눈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유성그룹은 바로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았던 한 소년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에서 시작된 그룹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당신들 가족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당신들의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길 때가 왔습니다. 강미선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녀의 오만함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뺨을 때렸던 배달기사가 사실은 자신들의 가족을 파멸시킬 복수의 화신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이진우의 부하 중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왔다. 회장님, 김태호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증거,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강미선 사모님 명의의 차명 계좌와 탈세 자료도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강미선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수많은 불법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강미선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모든 비리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철석같이 믿어왔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언론에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진우는 싸늘하게 말했다. 김태호 회장님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강미선은 절규하듯 몸부림쳤다. 안 돼, 제발 멈춰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모든 것을 되돌려줄게. 돈이든 뭐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게. 제발 이러지 마.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저택 안의 모든 귀중품과 서류들을 압수해.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 강미선 사모님은 따로 준비된 곳으로 모셔라. 강미선은 결국 끌려나갔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흐트러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멸시했던 배달기사에게 이렇게 처절하게 복수당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이제 복수의 상징이 되어 빛나는 듯했다. 강미선의 저택은 거대한 어둠 속에 잠겼고 검은 외제차들은 여전히 그곳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저택 중앙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온 한 소년의 비극적인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것이었다. 강미선 사모님은 이진우의 손에 의해 자신들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끌려 나왔다.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믿었던 모든 특권은 무너져 내렸다. 이진우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태호 회장이 쌓아 올린 부하 명예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리의 거미줄을 낱낱이 파헤칠 심판자였다. 이 장에서는 이진우가 어떻게 김태호 회장의 비리 네트워크를 밝혀내고 강미선 가족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지를 치밀하고 상세하게 그려낼 것이다. 권력의 최상층에 드리워진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이 긴장감 넘치게 전개될 것이다. 강미선 사모님은 자신이 감금된 작은 방에서 몸을 떨었다. 호화로운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그녀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녀는 공포와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김태호,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날 구하러 오지 않아?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 시각
이진우는 강미선의 저택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윤아 비서를 비롯한 유성그룹의 핵심 팀원들이 앉아 있었다. 저택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김태호 회장의 비리 네트워크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장님, 김태호 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중소기업 강탈을 넘어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 그리고 정치권 로비까지 그야말로 거미줄 같은 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보고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기업 구조도와 수많은 차명 계좌,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진우는 냉철한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김태호 회장은 겉으로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 기업인 행세를 했지만 그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어. 우리 아버지 회사를 빼앗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군.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그러나 김태호는 아버지의 순수함을 이용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회사를 파산시켜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 이진우는 그날의 기억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유성그룹을 일으켰고 김태호의 모든 행적을 그림자처럼 추적해왔다. 이 모든 비리 증거들을 검찰에 넘겨 그리고 언론에도 동시에 공개할 준비를 해 한성일보, YTN, KBS 모든 주요 언론사에 뿌려 단.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완벽해야 해.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어. 이진우는 단호하게 지시했다. 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님, 이미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담당팀을 배정했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진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김태호 회장이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이지? 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입니다. 회장님, 그는 대중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의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해 파탄난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일 겁니다. 최윤아가 대답했다. 좋아. 그럼 그들의 증언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다. 그들의 목소리가 김태호 회장의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해. 이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김태호 회장과 강미선 사모님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로 들끓었다.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대한그룹 김태호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그리고 과거 수많은 중소기업을 강탈했던 비리들을 대서특필했다. 특히 이진우의 아버지 회사인 이항이수를 불법적으로 파산시킨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재계 거물 김태호 회장 20년 비리 네트워크 전모 드러나. 강남 사모님 배달기사 폭행 사건의 충격적 배후. 김태호 회장, 유성그룹 이진우 회장, 아버지 회사 강탈론 논란, 뉴스 속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김태호와 강미선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들끓었다. 국민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존경받던 기업인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다. 김태호 회장은 회장실에서 뉴스 속보를 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당장 마가 모든 기사를 내려 언론사를 매수해서라도 마가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회장님, 너무 빠릅니다. 기사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고 유성그룹 이진우 회장 측에서
직접 자료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법률 자문까지 완벽하게 마쳤기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호는 이진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이진우, 그 꼬마 녀석이 이렇게까지 자랐단 말이야. 감히 내게 복수를 해. 그는 이진우를 단순한 배달기사라고 치부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과거에 짓밟았던 하찮은 존재가 자신에게 비수를 꽂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검찰은 언론 보도가 터지자마자 김태호 회장에 대한 정역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진우가 제공한 자료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완벽했기에 검찰은 단숨에 김태호의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칠 수 있었다. 김태호 회장의 비서실과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강미선 사모님에 대한 여론의 비난도 거세졌다. 배달기사 폭행 사건은 그녀의 오만함과 특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녀의 과거 행적과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까지 모두 공개되면서 강미선은 갑질 사모님의 대명사가 되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김태호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하여 이 상황을 막으려 했다. 그는 변호사들을 통해 언론에 대한 소송을 걸고 정치권의 로비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진우의 유성그룹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다. 김태호의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그의 발버둥은 그들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 뿐이었다. 강미선은 감금된 방에서 뉴스를 보며 절규했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남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뺨을 때렸던 배달기사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복수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했다. 그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과 비극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회장님, 김태호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곧 체포될 예정입니다. 최윤아 비서가 보고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최 비서,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김태호 회장은 결국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가 한때 멸시했던 작은 존재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미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무지가 그녀 자신과 남편의 파멸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녀는 끝없이 후회했다. 이진우의 복수는 단순히 뺨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짓밟혔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김태호 회장은 결국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거미줄 같은 비리 네트워크는 이진우의 치밀한 계획과 증거 수집 덕분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강미선 사모님은 감금된 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직면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특권의식은 처참하게 짓밟혔고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한 심판을 경험했다. 이 장에서는 김태호와 강미선이 궁지에 몰리면서 발악하는 모습과
그들의 모든 저항이 이진우의 압도적인 힘과 전략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상세히 묘사할 것이다. 언론과 대중의 시선 속에서 그들의 추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김태호 회장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한때 존경받던 기업인이었던 그의 추악한 비리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검찰 조사실에서 이진우가 제출한 증거들을 마주하며 절규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고 그의 불법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다. 이건 모함이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야. 김태호는 검색에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냉정했다. 모든 증거가 회장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불법 대출, 그리고 20년 전 이항기술 강탈 사건까지 이 모든 자료는 유성그룹 이진우 회장 측에서 직접 제출한 것입니다. 이진우. 김태호는 이를 갈았다. 그는 이진우가 자신에게 이렇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김태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그는 유력한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과거 자신에게 빚을 진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이진우에 대한 역공을 준비했다. 언론을 통해 이진우의 유성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진우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 이진우는 단순한 배달기사가 아니야. 그는 뒷세계와 연루된 위험한 인물이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도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거야. 김태호는 변호사들에게 소리쳤다.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줄 거야. 이러한 김태호의 발악은 언론에 희미하게 보도되기도 했다. 일부 매체들은 유성그룹 이진우 회장, 베일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김태호 측이 흘린 정보를 보도하며 여론을 흔들려 했다. 그러나 이진우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최측근인 최윤아 비서는 김태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김태호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언론사와 접촉하며 어떤 정치인에게 로비하려 하는지 모든 정보가 이진우에게 보고되었다. 회장님, 김태호 측에서 언론을 통해 회장님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사들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최윤아가 보고했다. 이진우는 차분하게 웃었다. 김태호가 발악하는군. 그의 펜은 이미 다 읽혔어. 최 비서,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할 때가 됐다. 그의 모든 시도가 그의 무덤이 될 것임을 똑똑히 보여줄 때야. 이진우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유성그룹이 어떻게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여 정당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피땀 흘려 일하며 재산을 축적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모든 회계 장부와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김태호 회장이 언론에 흘린 허위 정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김태호가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작성하게 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까지 공개했다. 김태호 전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태호 전 회장과 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이진우의 완벽한 방역은 김태호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언론은 김태호의 거짓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그의 사회적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다. 그의 정치권 인맥들도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김태호는 고립되었다. 한편 감금되어 있던 강미선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사라져 버렸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김태호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어. 강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뺨을 때렸던 배달기사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복수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진우는 강미선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예전 휴대폰으로 보낸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젠 음식 배달 사고가 아니라 인생 배달 사고가 된 것 같군요. 사모님. 강미선은 메시지를 보고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잔혹함과 치밀함에 치를 떨었다. 그에게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완벽한 심판이었다. 김태호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이진우가 제공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김태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김태호는 결국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강미선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비리에 가담한 혐의뿐만 아니라 배달기사 이진우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과 유년 시절의 비극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려 줄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했다. 유성그룹을 더욱 성장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진우의 여정은 이제 복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세웠고 이제는 그 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이었다. 김태호 회장은 결국 검찰에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가 이진우의 치밀한 폭로로 만천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과 함께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끓었다. 한편 강미선 사모님은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과 무지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더 이상 특권층의 사모님이 아닌 대중의 비난과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 이 장에서는 김태호 회장의 재판 과정과 강미선 사모님의 심경 변화, 그리고 이진우의 마지막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극적이고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김태호 회장의 재판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언론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의 죄목은 횡령, 배임, 탈세, 불법 로비, 그리고 중소기업 강탈 등 수십 가지에 달했다. 특히
20년 전 이항기술을 불법적으로 파산시킨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는 이진우의 아버지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김태호 회장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검찰 측 증인석에는 이진우가 앉았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냉철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김태호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진우의 등장은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복수극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증인, 본인의 이름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다. 유성그룹 회장 이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료했다. 검사는 이진우에게 이항기술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김태호 회장의 계략에 의해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홀로 남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했다. 피고인 김태호는 저의 아버지를 속이고 이한기술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후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켰습니다. 여기. 그가 사용했던 위조 문서들과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진우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모든 자료는 완벽했고 김태호의 변호인단은 반박할 여지조차 찾지 못했다. 김태호는 이진우의 증언을 들으며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여 자신에게 비수를 꽂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자신이 이항기술을 집어삼키며 비열하게 웃었던 악마 같은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이진우는 김태호 회장이 대항그룹의 재산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을 갈취했던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증언했다. 그는 김태호 회장의 비서였던 이재용의 자백 진술서, 해외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로비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의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김태호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태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변호인단을 총동원하여 발악했다. 그는 이진우를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힌 복수자로 몰아가려 했고 자신이 음모에 빠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진우의 철저한 증거와 압도적인 논리 앞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한편 강미선 사모님은 자택에 구금된 채 뉴스를 통해 재판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남편 김태호가 궁지에 몰리고 자신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시달렸다. 그녀는 배달기사의 뺨을 때렸던 자신의 오만함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어느 날 이진우는 강미선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로 찾아갔다. 강미선은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특권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이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강미선은 이진우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이진우 회장님,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울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뺨을 응시했다. 여전히 희미하지만 붉은 흔적이 남아있는 자신의 뺨을. 사모님은 제 뺨을 때렸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사모님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강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주제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모님은 저의 뺨을 때렸지만 당신의 남편은 저의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꿈을 짓밟고 저의 어머니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사모님, 당신들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강미선은 그의 말을 듣고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비리에 무지했고 그의 탐욕을 묵인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후회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경멸이 결국 그녀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이진우는 강미선에게 최후의 통보를 했다. 사모님은 남편의 비리에 공모한 혐의와 저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은 몰수될 것이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강미선은 절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진우에게 애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박정희 전 회장의 재판은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초만원을 이루었다. 판사는 박정희 전 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해야 했다. 그의 몰락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승리의 상징이었다. 이재용 상무를 비롯한 그의 공범들도 각자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강미선 사모님 또한 폭행과 남편의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진우는 법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환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이 남아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잃어버린 유년 시절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진우는 더 이상 증오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했고 이제는 그 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는 유성그룹을 더욱 성장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뺨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의미하는 듯했다. 이진우는 이제 복수자 이진우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리더 이진우였다.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진우는 박정희 전 회장과 강미선 사모님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며 20년간의 복수를 완성했다. 그의 손으로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짓밟혔던 정의를 다시 세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달콤함 대신 묘한 공허함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대한그룹은 그의 지휘 아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지만 이진우의 여정은 단순히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가족의 꿈을 이어받아 더욱 큰 비전과 사회적 책임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한다. 이 장은 복수 이후의 삶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감동적인 결말을 그릴 것이다. 박정희 전 회장과 강미선 사모님의 몰락은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재판 결과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이진우 회장은 단순히 복수자가 아닌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한 인물로 대중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유성그룹과 대양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선두주자로 떠올랐고, 이진우는 두 거대 그룹을 이끄는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복수가 완성된 후 이진우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달려왔는지를 되돌아보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얼룩졌고, 그의 청춘은 오직 복수라는 목표 하나만을 향해 질주했다.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자 그는 묘한 공허함과 함께 길 잃은 배처럼 방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이진우는 자신의 옛집 터를 찾아갔다. 허름한 철거 현장만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웃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게 맴도는 듯했다. 그의 뺨은 이제 완전히 아물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당신들을 아프게 했던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이진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증오를 넘어설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복수는 그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진정한 평화는 복수 그 이상의 곳에 있었다. 이진우는 유성그룹과 대한그룹의 경영에 더욱 매진했다. 그는 두 그룹을 통합하여 대한유성그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자신의 경영 철학인 투명성, 윤리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룹 전체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그는 가장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아버지의 꿈이었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그린 테크놀로지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섰다. 연구소는 이진우의 진심 어린 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또한 이진우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한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특히 과거 자신이 배달기사로 일하며 만났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존중을 선물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진우의 행보는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복수의 화신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리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기업인으로 존경했다. 대한유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너도 나도 입사를 희망했다. 그룹의 기업 문화는 활기 넘치고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최윤아 비서는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복수 여정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그를 지지했고 이제는 그의 새로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했다. 회장님, 그린 테크놀로지 연구소에서 새로운 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류의 환경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최윤아가 환한 얼굴로 보고했다. 이진우는 미소 지었다. 정말 잘했어. 최 비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야. 이윤을 넘어선 인류에 대한 기여. 강미선 사모님의 소식도 이진우의 귀에 강한이 들려왔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삶의 가치와 겸손함을 깨닫기 시작한 듯했다. 이진우는 그녀에 대한 증오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의 복수는 그녀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이진우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리더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혁신과 윤리 경영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했다. 어느 날 이진우는 홀로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서 어린 자신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아버지, 이제 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뺨에 남았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이진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증오를 사랑으로, 파괴를 창조로 승화시킨 한 인간의 위대한 성장이었다. 그의 삶은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